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8%입니다.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FOMC의 여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있었던 FOMC의 결과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춰봤습니다. 다음 WTI도 90불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0불을 상회했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장기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죠. 결국에는 10년물 금리가 3%나 급등을 하게 된 어제의 시장에서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결국 파월 의장의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6월 동결 이후에 결국에는 두 번째 동결이 이뤄지는 회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개가 있겠죠. 바로 점도표와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시장의 기대감을 꺾어야 했는데요. 일단 점도표부터 보시게 되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드러진 게 24년 100bp 이하에서 50bp 인하하는 정도가 가장 의미 있게 변화한 부분이고요. 결국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겠지만 결국 핵심은 파월의 발언에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있었죠. 매파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사그라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이 예전 스타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중립금리는 얼마 전 잭슨홀에서 받았던 질문이고 당시만 해도 애매하게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죠. 정확한 중립금리 추정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조금은 높아졌을 중립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미국 연준의 의장 입으로 직접 언급한 것인데요. 이런 중립금리 상향 조정 가능성은 시장의 충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중립금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도 하겠지만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이번 파월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엄청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처럼 비슷한 수준의 워딩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잠재우려고 했다면 아마 여러 번 들어본 워딩이었기 때문에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서 더 많은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담스러운 파월은 강한 내용의 인터뷰가 필요했고 아마도 고민 끝에 시장은 1달러 끝날 줄 알았던 중립금리 이슈를 다시 한번 꺼내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월의 중립금리 발언의 진의가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 중립금리에 대한 명확한 점도표상의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한 명 늘어난 의원이 오히려 2.5%를 찍어서 결국 직전 6월달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요. 6월달에는 17명 중에 10명이 2.5%나 그 이하를 찍은 것이고 9월달 이번에는 한 명이 늘어나서 총 18명 중에 11명이 2.5%나 그 이하를 찍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11명으로 한 명이 늘어난 것이죠. 게다가 2.5% 이상을 찍은 의원의 숫자는 7명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높은 레벨을 찍은 의원이 2명이 있다라는 게 문제였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립금리에 대한 점도표상의 걱정할 부분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워딩, 인터뷰 발언이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발언이 금리 동결이라는 정책 금리를 결정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과 말에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라고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금리를 동결하면서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문서화된 점도표로 중립금리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었던 파월의 의중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첫 번째, 실제 금리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효성은 없지만 그래도 영구화되어 기록에 남을 만한 문서화된 점도표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로지 말로만 극강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 것이죠. 결국 중립금리라는 강한 워딩으로 매파적 효과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발언이 언급이 왜 발언으로만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직전에 조사된 최근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유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오히려 9월 수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결국에는 1년 기대치 같은 경우는 3.5%에서 3.1%로 크게 완화가 됐고요. 이 수치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2년 동안의 범위 2.3에서 3.0이거든요. 여기서 약간 웃도는 수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장기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7을 찍었는데요. 이 또한 팬데믹 발생 전 2년 동안 2.2에서 2.6이라는 범위에 살짝 소폭 웃도는 수치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물가 상승 요인이 장기간 작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의 파월의 중립금리 언급은 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파월의 말이라는 건 지금까지 수없이 바꿔왔죠. 그리고 발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빠르게 번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3개월 만에 전망치가 이렇게 휙휙 바뀌고 있는 미국 상황입니다. 1%에서 2.1%로 게다가 1년 뒤 1.1에서 1.5%로 결국 이 신뢰성에 대한 의문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식의 논리라면 앞으로 3개월 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뜻이죠. 지금 미국 경기는 초과저축이 고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계의 저축률은 감소하고 있죠. 게다가 다양한 신용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소비의 중심이 되는 민간, 가계의 재무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소비 둔화, 소비 지출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국제 유가 레벨이 높아지는 부분은 오히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소비 지출 둔화, 소비 지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가계에 충분한 돈이 있을 때는 기름값 조금 올라도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저축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유가 상승이 높다면 유가를 대체할 다른 실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3% 부근을 계속 저항선으로 이렇게 흘러왔다가 이게 어제 깨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장기금리에 대한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죠. 이게 언제 꺾일지는 소비 둔화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 징후로 나타나고 확인되어야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3%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깨진 이 상황, 강한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결국에는 이 4.3 무렵에서는 몸을 사리고 있다가 이게 결국 중립금리라는 영린을 건들면서 금리 상승이 일어나자 불가피한 투매로 이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있게 될 BOJ의 금리 정책 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지금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 상승, 이로 인한 지금 YCC에 대한 수정과 폐기에 대한 의견들, 제로금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점도 10년물 금리의 추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달러당 위안화가 7.3불이라는 거 상당히 높은 레벨이죠. 결국 뭐 단기적인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4.5, 뭐 4.7까지도 상방이 열렸다고 보는 전망이 많고요. 뭐 물론 금리의 상단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단에 위치한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돌아보면 결국 지금 시장을 뒤흔든 건 파월의 말뿐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소비 둔화에 대한 이런 경기 위축 부분, 결국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상자죠. 그 막상 이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는 온갖 골마 터질 대로 골문 금융 시스템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의 10년물 시장금리, 뜻밖의 재앙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파월이 자초한 것이고 아마 파월의 의도보다 오버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곧 시장을 달래는 위원들의 인터뷰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긴 합니다. 사실 저의 고민은 지금 이렇게 높아진 10년물 금리에 있지 않고요. 지금 이 레벨에서 3.5 정도까지 왔을 때, 좀 넉넉하게 보면 3.7까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게 더 고민이 되는 거고요. 아마 10년물 금리가 3.5 정도 왔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없는 영역이실 텐데 저는 이때가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추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손실 영역에 있을 만한 레벨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금리가 3.3에 왔을 때 3.3을 깼을 때죠. 이거보다 더 낮아지긴 힘들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인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듯한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3.3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 높은 레벨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변동성이 있게 될 3.5, 3.7 이 무렵에 왔을 때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를 항상 염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대부분 손실 영역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손실 없이 다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의 추이가 이어진다는 것이고 제가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을 갖고 올라갈 것이냐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지금까지는 변동성을 갖겠지만 떨어진다로 보고 있는 거고 뭐 지금이야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과연 3.5, 3.7 무렵에 왔을 때 그때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 포착을 하느냐가 고민인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동성 안에서 충분히 손실 영역을 만회할 만한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4.3이 깨지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난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또 생각입니다. 뭐 적게 올랐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역대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저항선이 깨지고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오버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안정을 찾았다면 뭐 물론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어제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도 상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가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장금리의 급등이라는 점은 이게 지속 가능하기는 구조적으로는 힘들고요. 결국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